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담양이라는 시골 호텔에 있는 작은 호텔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잘 됐다고 그거 가지고 매출 이만큼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곡이고, 또 한두 해 정도 운영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서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리고 모텔 건물 팔기까지 그 결과가 중요한 걸 테니까요. 저는 두 개의 소형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 광주, 하나는 전라도 담양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약 3달 전에 전라도 담양에 있는 모텔을 팔았거든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했고 팔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매출을 보면 최대 매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높았던 8,064만 원이었습니다. 객실 30개가 매출을 8천만 원 만드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최대 매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 매출은 4,350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지만 대략 한 20-3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매출을 갖고 있는 다른 모텔에 비해서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모텔들이 보통 대실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실 운영 없이 영업을 했었습니다. 대실 운영을 안 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꽤 커요.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 카운트 1명이랑 청소 2명 이렇게 총 3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야간 카운터 직원이 없었어요.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5년간 운영을 하고 이 모텔을 얼마에 팔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산 거는 6.7억이었고 판 가격은 15억 7,500에 팔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순수하게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세금이라는 게 나와봐야 정확히 알거든요. 아직 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세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보통 일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5일 정도 이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장인이 한 달에 22일 정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15일만 일하면 되니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하루 일할 때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긴 했지만 그래도 15일 바짝 일하면 15일을 쉴 수 있다는 그 매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15일까지는 일을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에 6일만 일하는 체계로 바꿔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됐고 워라밸은 더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았죠. 제 스스로 평가했을 때는 최근 5년이 아주 좋았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모텔 숙박업이 다 원래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5년 그 시점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기간을. 저는 이 기간을 통곡의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차쯤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전 5년은 아주 힘들었어요. 이 모텔 사업이 처음에는 엄청 쉬워 보였어요. 아니 손님 오면 키 주고 돈 받고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숨겨진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걸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낮은 객단가였어요. 주변 모텔들의 숙박료가 3만원, 비싸야 35,000원 막 이러니까 저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했었죠. 거의 매번 만실이었거든요. 평일에는 대실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숙박이 만실, 주말에는 대실이 2바퀴 반을 돌고 숙박은 만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엄청 바빴죠. 3만원, 4만원 받아서 판매를 했어도 매출이 5천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바쁘니까 이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일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왜 우리 가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양도 많이 주고 엄청 저렴하게 팔고
뭐 여기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남는 게 있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 옆에서 야, 뭐 남는 게 있으니까 팔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그때 느끼게 됐어요. 아, 객단가가 낮으면 아무리 회전율이 높아도 아무리 객실을 다 팔아도 이게 장사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구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뭔가의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달을 운영을 해보고 그제서야 느끼는 거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경쟁자였어요. 경쟁자의 진출. 제가 운영했던 곳이 상권이 꽤 좋았단 말이에요. 이야, 내가 진짜 상권을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야놀자 여기어때 직영점이 바로 옆에 오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상권을 좋은 곳을 골랐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상권은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구나. 경쟁자가 곧 생길 수 있다는 걸 가정했어야 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배울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낮은 마진율. 낮은 마진율은 악순환을 만들더라고요. 객단가가 낮은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객단가가 낮으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저렴하다는 뜻이고 장사가 그러니까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말은 바쁘단 말이고 바쁘단 말은 직원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고 직원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마진율이 안 좋다는 걸 뜻하죠. 마진율이 낮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몸으로 떼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도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모텔을 운영하는 순간 청산 없는 감옥 생활이. 저 100% 공감합니다. 마진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 안 하고 했구나. 몇 년 고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걸 느끼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모텔 사장님들이 똑같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이 구간에서 저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빨리 건물을 팔아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만두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텔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팔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된 거죠. 절반은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고 절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 기간 동안 나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자가 모르는 좋은 상권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서 실행을 하니까 그제서야 돈이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모텔 사업이 뭘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모텔은 결국 숙박업이고 숙박업은 사업적 측면과 부동산적 측면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업과 부동산에 대한 각각의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결국 저는 돈을 벌고 싶었는데 사업적 측면에서 돈을 버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매출 빼기 비용이 돈이잖아요. 부동산적 측면에서는 매도가 빼기 매입가가 돈인 거죠.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상품성이 좋아야 되고 숙박업에서 상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시설이고 하나는 서비스. 여기서 시설은 인테리어가 주로 시설을 뜻합니다. 그럼 이 시설은 어떤 점들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지속성, 차별성, 안정성. 여기서 지속성이라는 거는 유지관리가 잘 될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인테리어 자체가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레이아웃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청결, 친절, 경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처음엔 친절할 수가 있어요. 한 1년, 2년 친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결과 친절과 경험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걸 갖추고 있느냐 요게 또 중요하죠. 장기전이니까. 자, 그럼 상품성만 갖추면은 매출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세일즈를 잘해야 돼요. 판매를 잘해야 돼요.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OTA 한 20개 되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고 이 OTA만 가지고는 워낙 수수료도 비싸고 광고비도 비싸다 보니까 요것만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SNS 그리고 네이버 마케팅을 곁들여 줘야지만이 매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쭉 적고 나면 참 재밌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한번 적어볼게요. 비용에는 또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금융비, 고정비, 인건비. 금융비는 뭐 이자를 말하는 거고, 고정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을 그냥 고정비라고 묶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여기서 제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나머지 항목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의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SNS 마케팅과 네이버와 OTA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판매를 하기가 편한 거죠. 시설을 만들 때 지속성과 안정성을 생각해서 만들면 청결에 영향을 미쳐요. 관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니까 손님들이 계속 청결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싸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일반 매매, 경매, 공매, MPL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싸게 산다는 건 뭔가? 싸게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싸게 산다는 걸 뜻하는 건가? 제가 보니까 싸게 산다는 뜻은 결국에는 감정가 요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요거보다 높으면 비싸게 사는 거고 요거보다 낮으면 싸게 사는 거고 특히나 MPL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에 뭐 한 50% 가격으로 살 수 있기도 하니까 이게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대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출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바로 감정가에 영향을 받죠. 일반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모태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매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영업 허가증이라는 말이에요. 이 영업 허가증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보통 이 영업 허가증 때문에 점유자가 몇 억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사비용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업 허가증을 안 줘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걸 받아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자, 국내 MPL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자 이슈.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적 하자, 금융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MPL로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노하우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낼 이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낼 이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비용은 곧 내가 가져가는 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돈 5천만 원, 1억 날리는 건 1도 아니에요. 또 5천만 원, 1억을 아끼는 건 1도 아니에요. 모텔 숙박업에서는 돈 5천만 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란 말이죠. 한 번의 실수로 5천만 원을 날리기도 하고 한 번 협상 잘하면 5천만 원을 그냥 벌기도 하고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5천만 원이 뭐 그렇게 무시할 만한 돈이냐? 그게 아니죠. 사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봉 1억 4천 받는 사람이 실수령액이 한 1억 1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매달 500만 원씩만 써서 연 6천만 원 썼다고 했을 때 그럼 통장에 남는 돈이 500만 원이라는 거죠. 즉 연봉 1억 4천을 받는 고액 연봉자가 그냥 쓸 거 쓰고 아꼈을 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서는 너무 쉽게 이 돈이 이득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숙박업이라는 걸 보고 각각의 항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하고 시도하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난 이 5년 동안 뭐만 생각했냐면 딱 요것만 생각했어요. 매출만 어떻게든 잘 올리면 뭐 남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숙박업이고 이 하나하나를 내가 잘하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더라라는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재밌죠? 복잡하긴 한데 재밌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 숙박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쉽습니다. 이런 말, 아주 시원한 말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으니까요. 뭐 너가 그 분야에 통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하나만 잘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건 따라하기도 쉽다, 알려주기도 쉽다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건 누구나 다 따라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게 돼버리고 전혀 경쟁력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뭐 스터디 카페 하면 돈 벌 수 있다, 뭐 탕후루집 하면 대박 난다, 이런 것들 많이 있어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결국 따라하기 쉬우니까 처음에는 잠깐 잘 될지라도 나중에는 쉽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하기 쉽다는 게 처음에는 장점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탕후루집 사장님이 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건 엄청난 페널티가 되는 거죠. 언제 내 옆에 다른 탕후루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계속 갖고 사는 거니까요. 아는 창업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하기 쉬운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내가 극복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안도감을 느껴야 된다. 경쟁자로 반드시 이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될 테니까, 그거 자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벽이 된다는 거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와 돈을 벌지 못했던 시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부자의 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치의 글을 쓴 있는 것 같아요. 경험치의 글을.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은 쌓아야지 그때 이후부터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처음에 선배들이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이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등병이 이제 막 입대해 놓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5년 차만큼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나는 5년 차 직업 직장인처럼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팽겨르기 시작했지만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OTA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SNS 마케팅을 시도해보고, 네이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 모텔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나의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면접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질문지를 만들고 어떤 시설이 좋은 숙소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숙소들을 다녀보고 기획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보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몸으로 때우는 게 싫으니까 무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모텔을 팔았는데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경매, 공매, MPL까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서 팔아도 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경험으로서 필요했던 거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 경험치 그릇을 채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수월하게 돈이 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통곡의 기간 동안 마주한 수많은 이슈들, 그리고 이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썼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숙박업 창업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강의가 끝났는데, 매물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 수익성을 분석하는 방법, 내가 살려고 하는 곳의 매출을 알아내는 방법, 대출 잘해주는 은행을 찾는 방법, 현재 모텔 쪽에 적정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대출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 좋은 상권을 구분하는 방법 등등의 강의를 한 10시간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통곡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빠르게 경험치 그릇을 채우고 싶은 분은 숙박업 창업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